노사를 하고 점점 힘들어가져 있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프라이드 심리가 갖고 있는 돈을 다 회신하죠. 그렇죠? 근데 그 피신하는 나라들이 중국 애들은요 큰 땅덩어리에서 살아오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보는 호주와 중국이 보는 호주는 틀립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자원이 한 톨도 안 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이 어떤 땅을 생각을 할 때 자원이 얼마만큼 중요한가에 대해서 별로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별로 감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만드는 거에만 많이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 같은 나라는 지네 나라가 워낙 많이 자원을 갖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의 중요성을 볼 때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자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전 세계에 투자하는 게 호주나 아프리카나 인도에다가 투자하는 이유가 이 세 나라의 다 공통적인 다 자원이 많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요새 나오는 최근 뉴스들을 좀 볼게요. 세계 경제는 여기 G2라는 그레이트 아니면 자이언트2라는 이 두 나라가 움직이는데요. 이 전 세계의 이 두 나라의 지금의 이슈는 뭐냐면 미국의 이자율 상승이고요. 그래서 지금 금값이 조금씩 올라갔죠. 얼마 전에 조금 더 떨어졌지만 그 다음에 중국의 주가 폭락이에요. 주가 폭락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가 폭락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주가 폭락을 하면서 가장 그 파편을 많이 받는 곳 나라가 어디라고 했어요?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힘든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오늘의 환율이에요. 오늘 환율 했더니 기준율이 841원이에요. 이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뵀었을 때 812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9원도 있었어요? 6원? 오케이. 802원까지 있었대요.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세미나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요 감각을 조금 가지고 가시면 저는 오늘 세미나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있어보셔도 이것만 갖고도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 제가 부동산은 지금 이제 만 8년 넘어갔는데요. 부동산을 하면서 제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데? 부동산은 결국은 숫자의 싸움이고 그 숫자는 무슨 숫자냐면 결국은 이자율과 환율의 싸움입니다. 우리처럼 이민자로 사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숫자에 예민하셔야 돼요. 그런데 호주는 오늘 항상 매달 첫 번째 주 화요일 날 아침 10시에 RBA가 아침 10시가 아니라 오후에요. 점심 먹고 난 다음인데 오후에 RBA가 항상 그 달에 기준금리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를 했는데 기준금리 2.0을 그냥 변동 없이 똑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호주는 지금 유사일의 역사상 2.0으로 RBA 기준금리가 가장 낮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기준금리가 1.75인데 기준금리가 유사일에 제일 낮아요. 양쪽 다 이거를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기준금리가 낮다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죠? 네? 유사일에 양쪽 두 나라 다 경기 완전 나빠졌어요. 최고로 나쁘다는 걸 얘기하는 연방은행이 기준금리를 왜 내립니까? 연방은행이 기준금리를 왜 내리죠? 연방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자, 연방은행이 기준금리를 만약에 안 내려서 여전 금리를 안 내려서 만약에 똑같다 그래봐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자기 한 가구야. 내가 이번 달에 내야 되는 모기지 대출 이자가 2,500불이야. 그런데 기준금리를 안 했으면 올해도 이번 달에 2,500불을 내야 돼. 그런데 이게 2.0에서 1.75로 하면서 했더니 이번에는 1,500불만 내면 돼. 그러면 이 500불이라는 돈을 무슨 소리냐면 이 500불이라는 돈을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으니까 네가 제발 백화점 가고 쇼핑센터 가고서는 돈을 써라. 그래서 이거를 실물 경제에 쓰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낮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 한 가게에서 봤었을 때는 아 내가 대출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좋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를 보시면 가장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거시경제 입장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최악으로 유사일때 제일 나빠요. 다들 다. 응? 성장률이 말도 안 되는 성장률이에요. 거기다가 그런데 이 두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확률이 841원 이랬었을 때는 우리가 한번 거슬러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쯤에 800원대였어요? 네? 저번 때만 해도 저번 달에만 해도 900원 올랐고 저저번 달에는 말할 것도 없고 1000원이었어. 응? 언제쯤에 800원대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 그렇지. 2007년 6년에 정확한 거예요. 거의 딱 10분 정도. 자, 이러면 지금 80 얼마예요? 800만 원 보내도 만불 보내려고 800만 원만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1000만 원을 보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그만 많은 돈을 여기다가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환율은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3박자 저희가 이렇게 호주부동산점 KR이나 이렇게 사이트를 만든 가장 배경에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3박자가 다 맞아 떨어지는 시기는 제가 봤었을 때 앞으로 10년 안에는 또 있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얘 올라갑니다. 얘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얘는 무조건 올라가요. 네?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데니까 안 올라가면 베길 수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점점 여러분들 이게가 안 올라가도 여러분들의 지금 대출이자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벌써 은행들이 다들 발표를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호주 달러가 이렇게 약세라는 거는 다른 나라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조금 지나가고 시드니 얘기, 퀸슬랜드 얘기, 시드니 얘기는 시드니 집값 내려간다는 얘기는 다 나쁜 얘기들 뿐이 없어요. 다 좋은 얘기는 여기만 다 좋은 얘기가 있고 자 그런데 이제 뉴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해외 구매자들, 오버시스에 사람들이 호주 부동산을 살 수 있는데 오늘부터 FIRB 기준에 뭐가 생겼냐면 FIRB 외국인으로 호주에 있는 부동산을 살 때 오늘부터는요 신청료를 5,000불씩 내야 돼요. 네? 이때까지는 전부 다 공짜였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신청료를 5,000불씩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2015년 11월 25일 전에 한 사람들은 FIRB 승인을 받았으면 이 사람들을 제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들 많이 아실 건데 한국 기업들이 호주에다가 부동산을 얼마만큼 샀는지를 조금 보는데요. 그 중에 이제 롯데가 뭐다가 많이 투자한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아시고 삼성이 투자를 해서 이렇게 뉴사우스웨일즈에다가 5층 빌딩을 하나 갖고 미래에셋이 포시즌 호텔 시드니에 샀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환율 1,000원 너무 올랐을 때 샀어요. 한참만 얘네들은 한 30% 안 가지는 25% 안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짜리죠? 근데 3,320억인데 30%면 얼마야? 2,000억. 이거 사고 환율 한번 예측 잘못하면 앉아서요. 여러분들 그게 뭐 몇 년 동안 시세 차이 이거는 웃겨요. 환율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게요.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제가 봤었을 때 아직까지도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박현주 회장은 아직까지도 내가 봤었을 때 해외에다가 그렇게 살만한 아직 그런 아저씨가 제가 봤었을 때 감히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기 박현주 회장이 이걸 언젠가 들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해외 부동산은 이게 벌써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를 왜 샀냐면 사실은 자기 딸 때문에 산 거였는데 딸이 호텔을 못 만나고 사는 건데 anyway 자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오로라 플레이스라고 해서 이런 빌딩을 샀고 국민연금이 멜번에다가 도로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했고요. 국민연금이 또 LA 페어 쇼핑센터라고 해서 이거를 샀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텍사스 그 프로퍼티에 해갖고 계속 이제 앞으로 국민연금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여보세요. 죄송해요. 지금 자꾸만 많이 혼나요. 여러분들 이거를 보시면 국민연금이 여기다가 좀 투자한 걸 보세요. 규모를 봐도 한국 돈으로도 지금 한 2조 3조가 넘어요. 하나에 보통 한 4,000원 막 이러니까 그러면 국민연금은 여러분들 우리들 연금이에요. 이거 한번 잘못 가면은요 정말 국민연금은 학교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퍼센티비하기 때문에 100% 슈어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국민펀드, 슈퍼펀드가 가장 큰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제가 하고 있잖아요. 어디에요? 전 세계 국민연금은 제1위예요. 대한민국 국민연금
놈이 전 세계 슈퍼펀드를 잘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가장 큰 빅손이어서 이런 업계에서는 펀드를 매니지먼트하고 이런 데에서는 다들 국민연금 잡아라, 국민연금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했어요. 한국이 얼마 전에, 이게 10월이에요. 얼마 전에 멜번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ATO 건물을 샀고요. 6,400만 불. 그 다음에 막스힐에, 멜번의 막스힐 축구 사람들 많이 사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ATO가 125밀리언짜리 그 다음에 건물을 샀어요. 이거를 보면은 뭐냐면 저는 이게 참 아직도 참 그런데 뭐 이걸 어쩔 수가 없어요. 한국이 이런 거를 샀는데 이게 이제 뭐어디서 샀냐면 FG 어셋 매니지먼트라고 대한민국 자산관리라는 데서 이제 국민연금이 나가서 이제 호주에서 다들 이제 그거를 뭐 좋은 거를 수익을 많이 보니까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자칫 중국에 되면 여기 와서 다들 뭐예요 지금 디벨롭먼트. 한국은 겨우 하는 거가 이거 하는 거예요. 겨우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ATO가 남의 세금 받아먹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자기네들 임대료 떼어먹겠냐, 얼마나 임대료를 차분히 잘 내겠냐. 그래서 얘네들 지금 계속 ATO 건물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딱 그냥 어디를 바잉을 하거나 어디를 투자를 해도 이게 조금 어그레시브하게 여기를 와서 무슨 뭐 디벨롭먼트를 한다. 지금 여기에 퀸슬랜드에 지금 완전하게 결정은 안 났지만 디즈니랜드 생긴다라는 거 들으셨죠? 제가 이따가 또 설명을 할 건데요. 디즈니랜드 생깁니다. 여기 쿠베라에. 그러니까 지금 많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런 것들 누가 하느냐? 중국 애들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못해요? 열받아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우리는 단 한 푼의 리스크도 감당은 안 하겠고, 내가 크게 안 나가도 좋겠지만, 요게만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게 지금 중요한 사항인데요. 여러분들, 지난 11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호주의 4대 시중은행이 주택 담보대출의 금리를 전부 다 인상했어요. 얼마나 인상을 했냐. 에버리지를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코머레스 ANZ로 쭉 나왔는데요. 0.18, NAB는 0.67이 돼요. 그러니까 다들 0.2%가 전부 다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0.2%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그래요. 0.2%를 하면은 이게 많은가? 그냥 감도 없어요. 내가 50만 불짜리 산다고 생각할 때 40만 불을 만약에 푼다 그러면 0.2% 오르면 얼마냐면 연에 800불이에요. 네? 연에 800불을 52주로 나눠보면 한 67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가면 모르지만 바로에 하는 금액이 100만 불, 200만 불 많이 올라가면 모르지만 100만 불 언더인 경우에는 100만 불 해서 0.2% 한다 그러면 연에 2,000불이잖아요. 그렇죠? 연에 2,000불이면 나누기 52주를 하면은 주에는 어떻게 돼요? 40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게 큰 거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올림픽을 한 거가 2000년이에요. 시드니 올림픽을 하고 나서요. 여러분들 올림픽을 하고 난 다음에요. 얼마나 많이 시드니가 호주가 많이 바뀌었는지 여러분들 아마 저는 좀 못하겠어요. 호주가 확 바뀐 거에 획을 긋는다고 하면 저는 올림픽의 기준이거든요. 그거가 지금 15년 전인데 그게 15년 전에 거기에서 그냥 파이어하고 그랬었던 거가 엊그저께였는데 앞으로 2024년이면 오늘 지금 15년도 다 갔기 때문에 이제 8년 남은 거예요. 그렇죠? 8년 후에 주택 가격에 그 중간 가격들을 봤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은 시드니는 이렇게 매는 거예요. 자 시드니가 뭐냐면 1.8이고요. 이게 중간 가격이에요. 이제 앞으로 퀸슬랜드의 중간 가격은 밀리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택은 제가 단언하는데 호주는 죄송하지만 주택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적어요. 스태그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려가서 폭락을 한다든지 어쩌고 한다든지 이 나라는 참 재밌는 것이 그렇게 주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1밀리언짜리를 갖고 있고 2밀리언이 갖고 있는데 그거가 주택 가격이 만약에 한국처럼 10억짜리가 막 5억으로 막
내공대기를 쳤다. 밑에가 무슨 이 나라를 가만히 지키는 그거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분간하기라고 하고 여기는 한 6밀리언을 간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한 50만 불대 정도를 사시면 그게 다운이 돼서 6밀리언 정도 될 거예요. 자, 호주 주요 도시별 중간 가격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2015년 6월 자료인데요. 이 중간 가격을 여러분들이 부동산에서 에버리지 가격이라는 건 없습니다. 평균 가격이라는 건 아예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미디엄 프라이스라 해서 중간 가격만 존재하는데 우리가 스크립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우스는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90만 불 거의 100만 보고요. 유닛도 한 70만 불 보고요. 자, 브리스베인 여기가 47만 5천, 여기는 39만 3천 이렇게 하고요. 자, 이거는 에버리지 가격, 에버리지가 아니라 중간 가격이에요. 여러분들이 중간 가격을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해요. 그건 왜 그래요? 중간 가격을 알아두시면 투자인 경우에는 중간 가격을 알아두시는 거가 이 중간 가격이 가장 많이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리세일을 할 때도 이 중간 가격이 가장 바이어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동네가 있는데 사우스포트에 내가 가장 좋은 최고의 집을 투자용으로 샀다. 자기가 주거용이면 모르지만 투자용으로 샀다. 이건 잘못된 인베스트먼트예요. 네? 그거를 오히려 잘라 놓으셨어야 되고 거기에는 가장 나중에 팔리기 좋은 그 가격대에 한 50만 불대의 가격대에 그래서 리세일하기 좋게 해놨어야지 제일 좋은 거 이런 거예요. 람보르기니가 내가 있어. 람보르기니를 다시 팔려고 그래. 그거 다시 팔려고 그러면은 바이어 얼마를 기다려야 돼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집 그게가 주거용은 못 말려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는 건데 투자용은 일단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호주 부동산의 특징하고 오픈플레이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호주 부동산의 특징은 호주 부동산은 첫째, 증여세, 상속세, 보유세 없습니다. 호주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보유세 내보셨다는 소리 들으셨어요? 여기서 재산세 문제가 나오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없어요. 호주 부동산은 증여, 상속, 보유세 없고요. 그 다음에 호주 부동산은 중도금 제도가 없어요.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제도가 없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내고 나중에 잔금 신고로 나타나는 뜻이에요. 중간중간에 내는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자 부동산은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사람은 새 집만 얘기해요. 우리는 헌집 거래를 안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새 집인데 그러면 새 집을 우리가 사업하는 걸 우리가 한국말로는 분양이라고 그러는데 이 분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선분양이 있고 후분양이 있어요. 선분양은 오프더 플랜이라고 해서 지금 그림만 있는 거고 후분양은 다 지어놨는데 아직 사람들을 못 찾아서 못 파는 거예요. 그리고 후분양이에요. 근데 후분양은 지금 거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선분양이나 오프더 플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프더 플랜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냐면 대부분 지금은 10%만 그리고 대부분 언제 완공되냐면 2016년, 2017년 완공될 때 그때 90%를 여러분들이 내실 때 그때 파이낸스랑 같이 합쳐서 여러분 거를 합쳐서 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완공할 때까지 충분하게 시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사기 때문에 자 제가 본 골드코스트의 마켓은 한 달에 1%, 1년에 12%는 어느 어디든지 지금부터 2020년까지 제가 보고 이건 제 관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으시든지 마시든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더 저지하시는 거죠. 브리스베인 마켓은 지금 뭐로 보냐면 연에 17% 오르는 마켓이라고 해요. 네? 골드코스트 마켓은 연에 지금 제가 봤을 때 에버리지 미니멈 12%를 보는데 어떤 경우에는 투자 대비해서 저는 골드코스트가 더 많이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몇 년만 게임을 하고 나면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골드코스트가 얼마나 살기에 좋은 도시인가라는 것을 더 깨달을 것이고 그러고 나면 여기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오프더 플랜을 50만 불짜리 샀어. 5만 불을 넣었어. 그런데 브리스베인 만약 여기라고 쳐요. 그래서 12% 오르는데 2%도 빼. 그래서 10% 올랐으면은 내년이 55만 불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12%가 올라. 그리고 또 12%면 55만 불에 대해서 12%가 올랐어. 10%였으니까 5만 5천 불이 또 오르는 거죠. 55만 불. 5만 5천 불. 그렇죠. 5만 5천 불이 떠올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서 아까 한 거에 비해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그게 또 오르면 55만 불에다가 5만 5천 불이 또 오르면 60만 5천 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연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기다리기만 하고 그거를 위해서 돈만 모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시세 차이를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퀸슬랜드에 투자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전매입니다. 여러분들 전매 얘기를 잘 들으세요. 전매는 뭐냐면, 자, 내가 지금 샀어. 10%를 넣었어. 그래서 2017년 그러죠. 2017년 6월에 이게 완공일 거라고 했어. 그랬는데 2016년 중순이 됐는데 내가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그거를 세트를 못하게 생겼어. 나머지 돈을 못 넣게 생겼어. 그러면 이 내가 5만 불 앞에 넣는 거 이거 어떻게 해요? 사모님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5만 불 넣는데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중간에. 나는 이 5만 불 어떻게 해요? 어떻게 찾아? 누가 줘요? 전매를 해서. 그러니까 전매라는 게 뭐예요? 그렇지. 남한테 팔아서 이거를 해서 내가 이거를 디벨로퍼한테 다시 줄 수는 없어요. 디벨로퍼는 한번 팔았던 거니까. 근데 나는 싫어 지금은. 나는 못해. 근데 친구가 막 지금 구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 친구한테 팔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호주의 모든 부동산법은 주법이에요. 연방법이에요. 주마다 다 다릅니다. 뉴사우스웨일스, 퀸슬랜드, 빅토리아가 전부 다 틀려요. 그래서 시드니하고 여기하고 부동산법이 틀립니다. 시드니는 어떻게 되냐면, 이 5만 불짜리를 한 거를 어떤 친구가 다행히 나와서는 그거를 사겠다 그래.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가 처음에 퍼체이스 가격 50만 불에 대한 스탬프 듀티를 내셔야 돼요. 네? 스탬프 듀티를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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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탬프 듀티를 내셔야 돼요. 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한 시드니는 5% 되거든요. 그러면 5만 불을 내가 이 친구한테 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는 5만 불을 받아도 2만 5천 불을 여기다가 취득세를 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시드니는 그래서 전매가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 퀸슬랜드는 지금은 at the moment는 됩니다. 그렇지만 시드니도 이거가 안 된 거가 이제 한 6년 정도 됐어요. 퀸슬랜드도 이제 많이 붐이 몰아오면 여기를 목을 죄일 거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전매가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손님들은, 왜냐하면 시드니는 이렇게 전매로 물먹었었던 사람들이 사실 그동안에 많았기 때문에 전매를 못하고 그 돈을 날리고 이랬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지금 이제 시드니 바이어들은 여기를 와갖고 해갖고서는 다시 한번 계약서에 다시 한번 조금 잘 써주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러스트 어카운트예요. 여러분들이 50만 불짜리 사서 5만 불을 내면 그 5만 불을 누구한테 내요? 그 5만 불 누구한테 받아요? 누구한테 받아요? 제가 받아요. 예? 그렇죠. 자, 근데 디벨로퍼가 받으면 그 디벨로퍼는 그 돈 안 쓰니까 이 돈이 어디로 가요? 딴 사람한테. 땅 사는데 나가면 이 돈이 이 나라에 큰일 나요. 세우라기. 그렇죠. 자, 호주에서는 많이 하시네. 호주에서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돈이, 자, 디벨로퍼의 호주의 모든 부동산 거래는 법적 거래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1100호를 사겠다 그랬으면 1100호를 그 다음부터는 저를 만날 일이 없이 자기 변호사랑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디벨로퍼도 이 1100호에 대해서 이 디벨로퍼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변호사랑 이 변호사랑 둘이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돼 있냐면, 이 5만 불이라는 돈이 누구의 계좌로 들어가는 거냐면, 디벨로퍼의 로이어의 트러스트 어카운트. 네? 그러니까 디벨로퍼의 어카운트로 들어가면 디벨로퍼는 이 돈을 씁니다. 마케팅비용. 그리고 월급도 주고 뭐도 하고 하느라고. 그러면 큰일 나요. 이 돈이 제가 들어가? 당연히 제가 쓸 수 있죠. 네? 돈은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더 풀어지기도 하고 더 줄어들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트러스트 어카운트로 들어가는데, 트러스트 어카운트도 어카운트의 일종이기 때문에 인트레스트, 이자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것이, 디벨로퍼가 요새 계속 까다로워져 갖고, 어떤 경우에는 디벨로퍼가 100% 다 이자를 손님한테 준다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전부 다 안 주겠다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 요새는 반반씩 나누겠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디벨로퍼가 정한 자기네들 나름대로 룰대로 하는 거니까, 그거 갖고 너무 막 손님이 막, 왜냐면 500세대를 팔면서 모든 500세대를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있는데 손님들이 나는 걸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는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디벨로퍼가 그 이자를 안 준다고 해서 그거를 또 무조건 해가고서는 그 디벨로퍼가 나쁜 디벨로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요새 조금 큰 디벨로퍼들은 왜냐면 이 이자가 요새 사실 이자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옛날보다는 미미해요. 옛날에 뭐 14% 15% 이랬었을 때는 엄청나지만 지금은 2년 해봤자 그게 뭐 2,000% 정도 하니까 그거가 어쨌든 이제 그렇다라고 일단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주의 모든 부동산 세는 모두 다 주세라는 거. 그 다음에 호주에서 모든 수수료는 커미션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떠들어도 저는 여러분한테 단 이런 돈 받아요. 호주는 무조건 다 셀러만 내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네요. 이렇게 좀 넘어갈게요. 자, 여기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해서 제가 안 넘어갈 수가 없는데, 자, 오프드 플랜을 구입하는 절차를 좀 아셔야 되는데, 구입하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저랑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오시면 여기를 사실 디스플레이로 오신 거예요.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오셔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자료는 카탈로그를 보고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디스플레이에서 꼭 보셔야 되는 건 바로 이 중요한 이 모델이에요. 이 모델을 꼭 보셔야 돼요. 이 모델을 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는 얘네들이 다 여기서 사무실을 보시면 약간 좀 엉성하잖아요. 얘네들이 다 셋업이 들컷나서 그러는데 자재를 보셔야 돼요. 네? 자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시는 게 뭐냐면 아파트를 사시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파트하고 하우스의 엄청난 큰 차이는 뭐냐면 아파트에는 뷰가 있다는 거죠. 전망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보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시는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시면 EOI라는 걸 쓰시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EOI는 Expression of Interest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 디스플레이를 다 돌아다니면서 만장을 쓰셔도 그 누구 하나 너가 이 만장 쓴 거에 대해서 다 무조건 사인해라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EOI는 그냥 의향서의 의미예요. 의향은 항상 바뀔 수 있는 게 호주에서 의향서이기 때문에 내가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사건이 좋은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1100%를 찍었는데 그거 봤는데 다음 주에 가면 1100%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갔었을 때 EOI를 쓰고 폴리틱까지 보통 1000불, 2000불을 요구하는데 그거를 내고 그러면 얘네들이 그거를 그거에서 여러분들 딴 사람한테 팔지 않고 1100%를 빼고 팔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디벨로퍼가 계약서를 두 부를 만들어서 내쪽 변호사한테 계약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그걸 보고 손님들을 불러요. 사인하시라고. 그때 계약서를 사인할 때 그때 이제 여러분 그 사인하는 날인데 따라서 쭉쭉쭉 사인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이제 그때 나머지 그때서야 이제 여러분들이 10%를 보내시는데 이 10%를 보낼 때 아까 홈플까지 내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000불이든 4000불을 하고 보내시면 이러시면 이제 이 익스체인지가 끝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나한테 서류가 왔기 때문에 자 익스체인지라는 거는 말처럼 익스체인지 교환하는 거예요. 뭐를 교환하냐면 내 사인과 벤더의 사인을 교환하는 거예요. 나는 10%를 내고 벤더는 나한테 계약서를 보내고 이래서 교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12월 1일 날 사인을 했어. 그러면 내 변호사가 이거를 다 보고 해갖고서는 검토를 해서 해갖고서는 세팅을 만들어갖고서는 전적 변호사한테 보내요. 그럼 전적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12월 15일 날 사인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익스체인지 데이트는 어느 날이에요? 12월 15일 익스체인지 데이트예요. 네? 익스체인지 데이트가 언제예요? 그렇게 길까요? 네? 내가 하는 날이에요. 저쪽에서 사인하는 날이에요. 응? 사모님이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헷갈리려고 했거든요. 12월 15일이 돼야 네? 12월 15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디벨로퍼가 여행을 갔다 온 경우도 있어요. 어? 그리고 이거는 그 밑에 세크리터리도 못해요. 반드시 그 디벨로퍼 회장 사인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12월 15일이 데이트가 결정한 날인데 그런데 자 보세요. 호주에는 모든 계약에 관련돼서는 어떤 것들이 자기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거에 대해서 외부해주는 기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호주에서 뭐라고 해요? 그렇지. 쿨링 오프 피어리드라고.
쿨링 오프 피어리어드는 딱 5 워킹 데이스예요. 응? 그래서 월화수목금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안 들어가고 공휴일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익스체인지 데이트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익스체인지 데이트 날로부터 그 다음 날로부터 1, 2, 3, 4, 5 데이스 동안에 이거를 내가 다시 나 그때 사인할 때 진짜로 그걸 모르고 하는 것 같아. 나 그래서 이 계약을 파기할래 할 수 있는 기간. 오케이? 그래서 5 워킹 데이스가 다 끝나고 나면 그리고 나야지 이 콘트랙이 이제 언컨디셔널이 됐다고요. 언컨디셔널이 되고 나면 그때서 이제 완전히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이 보통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냐면요. 이게 풀로 한 2달 정도. 네? 여러분들 저희는요 이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요 인보이스 만들고요 어쩌고저쩌고 해갖고서는 얘네들한테 또 해갖고는요 여기서부터 걔네들도 나름대로 페이하는 날이 끝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요 제발 좀 빨리빨리 좀 하세요. 어? 우리 커미션만 해갖고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 이게 내가 봤었을 때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만약에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들어가서 이자가 나오는 돈이라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들어갔으면 돈이 빨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정이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나머지 바잉도 다 인베스트먼트도 다 늦어요. 어?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부분이에요. 뭐를 하시면 좀 빨리 하시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티먼트.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결정을 오바마와 박근혜는 하고 살까요? 우리는 1년에 이 바이에 관련해 갖고서는 하나하는 이 결정도 이 1년에 한 번 활동한 이것도 한 2년, 3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회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다른 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액츄얼 타임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거를 놓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지나가고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투자용 부동산을 살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인데 제가 이거를 물건을 선택하기 이전과 물건을 선택하는 그 시점 두 개로 일단 나눠봤어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듣는 이 방대한 인포메이션과 이것들이요. 이렇게 막 이렇게 퍼즐처럼 다 따로따로 볼 수가 있어요. 자, 내가 부동산을 사겠다 마음을 먹으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도대체 언제 세트를 할 수 있을까? 세트를 할 수 있는 기간부터 제일 먼저 찾으세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시세 차익을 도대체 언제 보는 거예요? 팔을 때 보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최소한 언제 보냐면 일단 아파트가 완공은 돼야 봐요. 그쵸? 지금 이동안 짓고 있는 동안에는 뼈대기에서 올라가는 거에 그거에 무슨 밸류가 있어요? 밸류 없어요. 앞에 처음에 샀던 거에 50만 불 정도뿐이 시장에서 그거가 이제 한 60만 불 될 수도 있겠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누구도 밸류에이션을 그거를 60만 불을 내주지는 않아요. 뼈대가 완공이 되기 전까지.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부동산을 사시는 목적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세 차익을 보는 것과 임대 수익을 보는 거라 그랬으면 만약에 이 시세 차익을 보는 거라 그러면 시세 차익을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봐야 되겠어요? 늦게 봐도 돼요? 빨리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그래서 내 예상 세트 시기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예상 세트를 당장 올해 말은 못쓰니까 내년도 할 수 있는데 아파트를 2018년에 완공되는 거를 찾고 있어. 이거 뭐이라는 거야? 어? 2016년에 세트를 하나를 해놓고 오히려 또 하나를 찾아야 되는 게 답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먼저 빨리 시세 차익을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내 자금 여력에 따라서 내가 언제 시세트를 할 수 있냐라는 거 이거 제일 먼저 보세요. 이거를 제일 먼저 보셔서 2016년이요, 2017년이요 그거에 따라서 물건을 보시는 게 맞아요. 물건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계속해서 건축도 진화하기 때문에 계속 좋은 물건은 나와요. 그러는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가격을 계속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건 내가 얘기했어요. 아까 임대 수익이냐 시세 차익이냐 내가 어느 쪽에 더 많은 포션을 줄 거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세 차익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알 수 있는 임대 수익에다 더 주는 거가 제 생각엔 맞다라고 봐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프리퍼런스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 유행을 나는 시세, 아파트 빨리빨리 잘 나가니까 임대놓기 쉬우니까 아파트가 좋아. 어떤 사람은 바디 콘크리트 내기 싫어갖고 무조건 나는 하우스만 가야 되겠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우스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두 개가 다 컴바인 된 거, 그런데 학군도 좋고 뭐 그래서 타운하우스인 것 같아. 그래서 타운하우스를 볼 수도 있어요. 이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를 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퀸슬랜드의 그 어디를 사셔도 무조건 올라요. 남이 5% 오르느냐 내가 10% 오르느냐의 차이지만 무조건 오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저희가 나눠준 여기에 물건이 거의 한 40개 정도가 되는데 이 물건 리스트 중에서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자, 제일 처음 내가 임대 수익에다 더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면 CBD에서부터 몇 킬로입니다. 그래서 CBD에서부터 가까운 데로, 네? 브리스베인 CBD에서부터 1km, 2km, 3km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다가 물건을 소싱해 놓은 거가 전부 다 그 순서대로 해놨어요. 네? 브리스베인도 그렇게 순서대로, 골드코스트도 다 그렇게 순서대로 해놨어요. 그렇게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한국은 시공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지었느냐, 뭐 삼성건설이 지었느냐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변해요. 그런데 호주는 시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공사가 중요합니다. 시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행사가 중요합니다. 이 나라는 썰랜드가 중요해요. 메트로 프로퍼티 같은 회사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 랩티스가 중요해요. 얘네들 케이지 프로퍼티 이것들은 다 시행사예요. 이 애들이 시공은 딱 하라는 대로 그거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 빌더 라이센스가 있는 회사가 그거대로 지키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호주에서의 시공은 대충 다 가려져 있어요. 큰 아파트를 빼고는 시공이 누군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해요. 동네 시공하는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시행사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요. 왜 그러냐? 빌딩을 짓는다라는 거는 돈이 코스트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냐면 첫째가 자재고 둘째는 인건비로 가죠. 그쵸? 근데 시행을 오래 했었던 애들이 자재를 좋은 자재를 싸게 사오겠어요? 아닌 애들이 싸우면서 그건 뻔하니라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왔더니 나쁘지 않아. 뭐 완전 엑셀런트도 아니야. 근데 나쁘지 않아. 이런데 뭐 이거 칠 잘못한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이게 사람이 하는 거이기 때문에 좋은 기술자가 하면은 피니시가 그만큼 좋은 거고 아니면 그게 터프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기술자가 다들 누구 밑에 가서 일하겠어요? 당연히 좋은 회사 밑에 가서 일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행사가 누군지 그 다음에 빌더가 누군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세 번째 중요한 거가 뭐냐면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뭐만 보시냐면 투베드, 나 투베드 얼마짜리 샀어? 50만 불짜리. So what? 투베드 50만 불인데 그게 74스퀘어야. 50만 불로 나와. 그럼 거의 한 7,500불이에요. 어느 동네인지 모르겠지만 뭐 무조건 싸다, 무조건 비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단위 면적당으로 가격을 나눠보시고 골드 코스트에 예를 들면 10,000불이 넘었다. 네? 아파트인데 아무리 최고 좋아하기나 할배라고 해도 10,000불이 넘었다.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말려요. 브리스베인도 마찬가지예요. 시드니는 10,000불을 벌써 다 넘어갔어요. 지금은 시드니는 CBD 한복판에 20,000불을 달리고 있어요. 네? 20,000불을 달려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가격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바디 콘크리트예요. 바디 콘크리트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어포더블 한지 그걸 20몇 년 동안 내가 지키고 낼 수가 있는지 발견지 보시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해당 지역의 일자리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동네를 했는데 전부 다 일 안 하는 사람의 사는 동네에다가 인베스먼트 프로퍼티를 사. 네? 어떻게 렌탈 인컴이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의 시세와 렌트 현황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득하고 인플로이먼트 현황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골드코스트는 정확한 숫자를 좀 다 보지 않는데요. 브리스베인 같은 경우에는 뉴스테디를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뉴스테디를 선호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선호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왜일까요? 뉴스테디는 브리스베인에서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주에 2,000불이에요. 네? 주에 애들이 2,000불을 벌어요. 그러니까
달에는 8,000불을 벌죠. 그렇게 8,000불을 2,000불을 버니까 자기의 주거 비용은 3분의 1 정도까지는 다 어포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700불짜리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어디에 동네에 시세가 대부분의 애들이 인컴이 1,000불이야. 그러면 거기에는 300불, 400불짜리 렌트 정도가 나와야지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내가 70만 불짜리를 사갖고 700불을 받겠다고 해놔. 그러면 거기는 렌트가 그만큼 뚝뚝뚝 비죠. 그래서 공시비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동네에 알 수 있으면 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 거를 반드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 처음도 중요하고 나중에도 중요하지만 디자인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는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디자인을 많이 보니까요. 갑자기 빨리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다가 생기하고 계시면 투자형 물건을 보시는데 뭐 이렇게 잘 이게 기웃기웃 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것대로 따따따따 하시게 되셨습니다. 캐릭터 자, 여러분들 이거 사올 거니까 그 사오는 동안에 조금 물건 소비를 좀 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오늘 전부 다 말씀드리는 거가 새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새 주택을 여러분들이 구입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First Home Buyer Grant가 적용받으시는 게 무조건 다 이제는 새 주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집은 여러분들 First Home Buyer Grant에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네거티브 기어링도 이제 아직까지는 헌집이 네거티브 기어링이 적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네거티브 기어링도 이제는 새 집만 될 전망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집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는 이게 이제 뒤로 가면 어떤 지금 상황이 오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들 렌트를 놓기 쉽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키를 잡느냐면 갖고 있는 오너가 키를 잡는 게 아니라 세입자들이 키를 잡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세입자들이 올라가면서 집을 정할 수 있는 이제 시절이 오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집이 옛날에 구 아파트를 그 사람들이 선호하겠습니까? 선호하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선호할 수 있어요. 왜? 뭐냐? 옛날 아파트들이 사이즈가 커요. 그것만 선호하지 모든 퍼실러티냐 세련되냐느냐 이런 것들의 모두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새 아파트가 생기면 생길수록 세입자들은 계속 새 아파트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은 이렇게 하우스, 타운하우스, 아파트, 유닛, 빌라, 호주는 이 정도의 이름만 써요. 그러면 이게 다른 점이 뭐냐면 하우스하고 타운하우스는 다른 점이 뭐냐? 정원을 혼자 쓰느냐, 정원을 같이 쓰느냐. 이게 타운하우스와 하우스의 다르고요. 아파트하고 유닛은 뭐가 다르냐면 리프트가 있느냐 안 있느냐예요. 리프트가 없는 거는 유닛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호주는 4층 이상부터는 무조건 유닛이 있어야 되는 게 법이에요.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그 다음에 이제 빌라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 럭셔리하게 지은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정도로 알고 계시고 자, 호주에서 부동산을 구입을 하시는 절차는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전부 다들 헌집일 때 구주택일 때를 기준으로 한 거고 여러분들은 저랑 지금 이제 새 주택만 얘기하기 때문에 요 익스체인지 하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세트먼트 하는 거,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이사이에 끼어들어요. 세트먼트
세트먼트 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프리 인스펙션이라는 걸 해요. 그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인스펙션을 실제로 해봅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면 하고 그거가 만족 안 하면 다시 그거를 전부 다 고쳐달라고 난 다음에 정말 세트먼트를 하시면 돼요. 호주에서 부동산을 사시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비용을 내거나 세금을 내거나 어쩌거나 돈이 나가는데 그게 뭐냐면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처분할 때인데요. 취득할 때는 보통 한 인지세가 5%가 들어요. 이거는 시드니 기준이에요. 그래서 퀸슬랜드 기준은 한 4%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00만 불짜리 사면은 한 4만 불이 스탬프 듀티예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로 모기지 듀티하고 인스펙션 피 변호사 비용이 한 2%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호주에서의 부동산은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100%가 부동이 항상 없잖아요. 호주 부동산은 항상 100%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서 100만 불 막 이렇게 되면 스탬프 듀티하고 이런 비용들 적당히 들어가는 비용이랑 다 합쳐서 이 6% 때문에도 사실 세트를 못하는 경우가 사실 있어요. 네? 그래서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세트먼트에 6%가 모자라고. 그래서 항상 6%를 감을 갖고 계셔야 되고 우요를 하고 있을 때는 바디 코퍼레이트, 카우스웨이트, 매니지먼트 피라는 거가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하고요. 이 세 개에서 여러분들이 요거 두 개는 수동적인 거예요. 내라는 대로 내셔야 돼요. 카우스웨이트 한 달, 석 달에 한 번씩 800불이라고 했는데 그거 하우스에 다시 나오고 이거나 800불 못 내겠다는 사람 있어요. 그렇다고 깎아주나요? 안 되죠. 매니지먼트 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동산을 투자용으로 해서 그 사람이랑 같이 하겠다라는 부동산이 매니지먼트 피를 8%를 하고 하겠다고 8% 내시는 거예요. 그걸 뭐 자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가 싫으면 처음부터 그 매니지먼트 회사에는 안 맡기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바디 코퍼레이트는 내가 부동산을 사는 시점에 이 바디 코퍼레이트 스케줄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부동산 사실 때 바디 코퍼레이트를 보시고 그 결정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캐피탈 게인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호주에서는 캐피탈 게인 텍스를 안 내는 데가 있어요. 캐피탈 게인 텍스는 양도소득세예요. 내가 캐피탈 게인 50만 불짜리를 산 건데 80만 불이 됐어. 그럼 30만 불을 벌었어. 근데 그 30만 불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낼 때가 있어요. 언제 안 했어요? 네? 네? 너무나 중요해요. 호주에서는 여러분들 호주의 가장 무서운 집단이 뭐예요? ATO예요. 호주는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 세금은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묻어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호주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잘 같이 항상 긴밀하게 하셔야 되는 집단이 ATO예요. ATO인데 어쨌거나 근데 세금을 안 낼 때가 있어. 언제 안 내죠? 재투자? 재투자할 때 안 돼요? 나도 안 되죠. 응? 유주택? 서울, 사모님 말씀 거의 비슷하게 맞췄는데 호주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거주용 주택에 살아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시드니 부자는 지금 다 그런 부자예요. 타라브가, 세나이브스 이런 데에다가 옛날에 30년 전에 다들 30만 불, 35만 불 주택 사는 거가 지금 2밀이 됐어. 다 그 부자예요. 30년 동안 내일 집에 사실 거야. 장로님도 거의 그거 부자였다. 장로님도 그 집에 투자해서 계속 만드셨습니까? 그거를 보고 싶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고 수 있는 기회가 하나가 있고 또 다 구매하다가 또 하나가 나와요. 호주에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두 가지밖에 몰라요. 만약에 더 알고 있는 거가 있으면 실수하는 문자가 자, 퍼스널 바이어 그란트. 퍼스널 바이어 그란트가 자 도시마다 주마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다고 했어요. 자, 퀸슬랜드는 2012년에 퀸슬랜드는 벌써 2012년부터 퀸슬랜드가 앞으로 얼마만큼 움직일 거가라는 거가 이 이름에 딱 나와 있어요. 다른 데는 다 퍼스널 바이어 그란트라고 하는데 왜 퀸슬랜드가 The Great Start 그란트라고 하냐? 무슨 얘기냐? 여기는 이제 퀸슬랜드가 앞으로 Great 뭔가 이제부터 퀸슬랜드는 달라져가는 거를 엄청나게 암시하는 말이에요. 이걸 말이 벌써 2012년부터 퀸슬랜드가 확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자 암주불을 주는데요. 자 어떻게 되냐면 75만 불짜리 이하를 사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주택이 76만 불이야. 못 받아요.
만불을 어떻게 해?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서 하세요. 응? 한국처럼 그런 뭐 이식을 하시던지 그렇게 해서 갖고 세브랑을 찾으시던지 알아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호주에서는 프레스 홈바이어를 그란트를 받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 그 주택에 1년만 사셔야 돼요. 그런데 1년을 못 살아. 나는 성질 급해. 그런데 난 빨리 어떻게 속전속결 하고 싶어. 그러면 6개월을 계속해서 사세요. 그렇게 하면 6개월 있다가 그거를 다시 렌트 주실 수 있어요. 응? 그 다음에 이렇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아마 그러시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아직은 영주권자가 아니야. 내가 사업실이든지 뭐든지 다른 거야. 네? 영주권자가 아니야. 나는 지금 영주권자 아니에요. 그런데 프레스 홈바이어를 받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주택을 사게 되면 그때 영주권이 내년 3월에 나온다고 했어요. 이민법상을. 그럼 꼭 나올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영주권자의 프레스 홈바이어 그란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는 좀 아니야. 한 5달, 6달 있으면 영주권이 나와. 이 사람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어려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이건 거주를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의 의무사항이고요. 어쨌든 제 사모님은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에요. 어쨌거나 받아요. 여기에 힌트가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받아요. 여러분들이 주위에 알려주세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영주권이 해결이 되지 않는데 사고를 싶은데 퍼스트 홈바이어 그란트 받고 싶은 것 때문에 놓치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그런데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 생각을 하면 15,000불보다 지금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1년에 5만 불이 올라가면 15,000불보다 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지금 영주권이 없어. 지금 내년에 세트를 했어. 그런데 그리고 세트한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영주권을 받으면 나는 소급해서 퍼스트 홈바이어 그란트를 받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퍼스트 홈바이어 그란트는 어떻게 해서 받냐면, 자, 내가 지금 어떤 집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2018년에 완공을 한다고 그래. 그런데 내가 내년에 마음이 바뀌어갖고 뭐를 집을 하나 툭 하고선 새 집이 어디서 나타났어. 그래갖고 새 집을 사고 싶어. 그래서 이 사람이 퍼스트 홈바이어 그란트를 또 신청을 한다. 그럼 이 사람 퍼스트 홈바이어 그란트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네? 한 번만 받는데, 자, 이거는 근데 2018 퍼스트 홈바이어 그란트는 계약하는 시점에 주는 게 아니에요. 언제 줘요, 돈을? 세트를 할 때 주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2018년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돈을 안 받았잖아요. 근데 나는 2016년 이거 했어. 그럼 이 사람 받을 수 있어, 없어? 이걸로 받을 수 있어요. 빙고. 역시 우수한 학생. 자, 무슨 소리냐? 퍼스트 홈바이어 그란트는 돈을 주는 시점 자체가 세틀먼트 기준이기 때문에 세틀먼트가 빠른 거의 기준에서 받아요. 오케이?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슈 때문에 지금 저희가 뭐 호주에 그런 것도 있는데, 자, 75만 불 이하를 사고 15,000불을 하고, 그 다음에 50만 불 이하는 먼저도, 그 다음에 55만 불 사이에를 하면은 스탬프 듀티를 혜택을 받는 게 퀸슬랜드예요. 그런데 퀸슬랜드가 2017년 1월, 이제는 앞으로 1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1년부터는 줄어들 예정이에요. 이게 2016년 1월, 당장 한 달 있다가는 뉴사우스웨일즈는 이제부터 15,000불에서 10,000불 죽어요. 퍼스트 홈바이어 그란트는 여러분들, 주정부는 다 돈이 없어요. 그동안에는 여러분들 너무 주택 경기들이 전부 다 확 쳐져 있으니까 이거를 뭐 어떤 식으로든지 부스팅 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좀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난 다음에는 주정부에서 줬다 넣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를 뭐 매수 이렇게 쓸 수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줄어드는데 이 전망이 맞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이거는, 자, 중요한 사항이 이거예요. SMSF라는 건데, SMS는 뭐냐면 Self-Managed Superfund라는 거예요. Self-Managed Superfund는 내가 슈퍼펀드를, 옛날에는 인플로이의 슈퍼를 전부 다 담당해서 두두두두두두 몇 프로 10% 나눠서 다른 데 갖고서는 했는데, 이제는 슈퍼를 내가 다 관리해요. 이게 한 5, 6년 이렇게 됐어요.
슈퍼펀드가 요새 여러분들이 인베스트먼트가 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호주에 세미나를 가서 들으시면 다 하는 얘기가 이 SMSF를 얘기를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정부가 뭐라 그러냐면 전부 다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이제부터 돈을 벌 기회가 없어. 이제 자업은 점점 줄어들어. 젊은 애들도 자업이 없는데 나이가 60이 넘어 60 몇 살인데 점점 일자리는 줄어들어.